자, 41페이지에요. 24번 문제요. 갑은 병의 강박에 의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기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병의 강박에 의해서 을한테 증여하기로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증여받겠다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효과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은 증여계약 안에서 보면 제3자죠. 이게 계약 당사자라는 거죠. 증여계약. 이게 뭐예요? 강박으로는 의사표시죠. 이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바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가 되겠죠. 민법 110조에 되겠죠. 일단 취소의 문제는 여기가 갑에게 취소권이 발생하게 되겠는데, 문제는 이걸 취소를 그냥 일방적으로 인정해줘 버리면 을은요 자기가 권리 취득한 권리를 강제로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를 표의자가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반드시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 사실을 요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이거죠. 이런 경우에 하나에만 요 취소권이 인정된다.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제3자의 강박,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의사표시 상대방이 이런 사정,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갑이 강박으로 인하여 증여한다는 것을 을이 알고 있을 때 악이죠. 여기네요. 상대방이 안 경우, 예, 그럴 때 취소할 수 있다, 그죠? 2번 갑이 강박으로 인하여 증여한다는 것을 을이 실수로 알지 못한 경우, 이게 뭐예요? 과실 있는 경우죠. 이건 아닌데 과실 있는 경우, 이때도 저기는 취소할 수 있죠. 3번 악의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악의 을이랍니다. 악의 을 같으면 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다시 취득한 자, 선의 무과시 아닌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요 소유권 취득해서 여기 병이란 제3자한테 이렇게 처분했다,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거죠. 하면, 자, 얘가 악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 행사해버리면 이 증여계약은 섬에서 무효되니까 소에서 무효될 것이고, 악이. 그렇다 이때 악의 제3자, 이 사람 제3자죠. 왜 제3자인가? 새로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증여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병은 제3자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해요? 제3자는 우리 판례가 선의로 추정한다. 그죠? 선의로 추정하니까 이 제3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병은 선의의 제3자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3번은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죠. 여기에 선의이기만 하면 되죠. 선의의 제3자이기만 하면 되지.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선의인 제3자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강박을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는 반드시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에게 하여하고 전득자에게 할 것은 아니다 이랬네요. 이 사람한테 하죠. 강박의 의사표시한 병이한테 게 아니라 취소는 법령이 한 증여계약 당사자인 이렇게 걔한테 취소권 행사해야겠죠.
그 다음 5번의 강박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했는데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행위는요, 이것은 요 의사표시는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즉 사기당한 것, 강박당한 것, 그 상태를 전제로 해서 이 상하에서 특정의 이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게 진이기 때문에 진리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원칙,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자, 그래서요. 그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보시죠.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어요. 1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불법한 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말한다가 아니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진리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1번 틀렸죠. 2번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명도 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인이, 자, 임차인이, 야, 임대인이 그러네요. 야, 임차인아, 그 부동산 돌려줘. 라고 하는데, 양수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래요. 이런 사정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침묵을 하는 것은 바로 기망행위가 됩니다. 따라서요, 여기에 사기행위, 강박행위 있죠? 요 사기행위, 강박행위는 종류를 불문합니다. 심지어 침묵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행위도 될 수 있고 강박행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요. 의미가요. 뭐 결국은 사기란 것은 진실을 모르게 하는 모든 행위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대방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이 제대로 의사결정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사기행위예요. 그 다음에 강박행위는 뭐예요? 강박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 생기게 하는 모든 행위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위협하기만 하면, 위법한 것이기만 하면 사기강박에는 종류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침묵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포함된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2번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옳습니다. 3번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라면 이때는 무효의 사유예요.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효. 4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때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요. 너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할 때 상대방의 공포심, 두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적법한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강박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말이죠. 이게 이 고소하겠어, 고발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를 가지고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위협한 강박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5번 은행의 출장소장이, 보통 은행의 출장소장은요, 그 출장소 안에서요, 은행을 대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대리인과 같죠. 이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것은 은행 자신이 기망한 것과 같이 취급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알아두셔야겠는데, 26번 관련해서요. 여기 5번 지문에요. 은행의 출장소장을 대리인이라 했죠.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행위는 이것은 본인과 동일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시. 이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곧 본인이 사기강박한 것으로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죠? 따라서 은행이 선임 무과실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몰랐다 하더라도 이 말이죠. 상대방은 그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있다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다. 그 다음에 27번에는 구체적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죠. 그 내용들을 보시고
그 내용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27번 하자인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사기강박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죠. 이게 바로 상대적 취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때 선의의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할 때 제3자는 선의로 일반적으로 추정하고요. 판례가. 2번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 사건은 대형 백화점이 말이죠. 이월된 그 정장을 여성복을 여성 정장복을 신상품인데 대박연 세일 하겠다고 50% 할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월된 여성복 같은 경우에는 반액으로 그냥 판답니다. 뭐 반액 정도로.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기망행위 아닌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원이 이것은 상수의 범위를 즉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사회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사회에 상당한 정도를 넘은 위협한 상술행위다라고 해서 기망행위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옳은 질문이에요. 3번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에 성립한 경우 매수인은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래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도 할 수 있겠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 이걸 경합을 인정한다 그럽니다. 4번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회사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제3자로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는 제3자 속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계약을 취소했는가 안 했는가는 불문합니다. 분양계약을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 불법행위, 그 사기친 불법행위한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도 옳은 질문. 5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것도 역시 제3자의 기망행위입니다. 제3자의 사기행위의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이때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여서 보증서기에 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사기강박인 의사표시는 제3자의 사기강박인 의사표시. 상대방이 알을 걸 알 수 있을 때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요거 하나고요.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본인의 사기강박과 같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따질 필요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 두시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31번 문제 한번 볼까요? 31번.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은 을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갑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 표시하는 경우에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이것은 우리는 보통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합니다. 31번 문제는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문제예요. 자, 여기에요. 의사 표시 여기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도 있고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도 있어요. 여기에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당의 의사 표시를 수령해야 또는 상대방의 그 의사 표시를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가, 또 도달 또는 수령을 요하지 않는 그러한 효력으로 인한 의사 표시인가에 따라서 상대방 있는 없는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의 경우는 일단은요, 우리 학자들은 그 의사 표시를 명백히 밖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백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예요. 표백주의.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는요, 우리 민법, 여기는 111조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기 뭐라 했냐면, 바로 도달하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해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달주의 원칙은요, 사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법에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 도달주의 원칙 111조는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 달리 정하거나 당사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니까. 자, 도달주의 원칙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는데 한번 봅시다. 자, 1번 해제의 의사표시는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해제권 행사, 지금 묻는 것이요, 해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했을 때 해제권 행사의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 한 개로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란 거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원칙으로 이게 적용되겠네요. 민법 111조. 그렇죠? 자,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1번 해제 의사표시가 외형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 서면의 작성 시에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표백주의를 말해요. 1번의 설명은 표백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걸 취하지 않죠. 2번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면 그 서면을 우체국에 발송 의뢰한 때 해제 효력이 생긴다. 이거는 뭐예요? 발신주의가 돼요. 우리 민법은 발신주의는요, 격지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키게.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때 발신주의가 적용돼요. 이때.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처럼 해제권 행사는 여기 해당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발신주의가 아닙니다. 틀렸다. 3번 그 서면이 을의 우편함에 투입된 때는 을이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해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3번이 바로 도달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도달의 의미입니다. 의미. 이게 뭐냐? 상대방의 지배권을 잃어 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때가 바로 도달로 취급합니다. 물론 입증 책임은, 입증은 주장하는 자가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석하죠. 자, 4번에 을이 현실적으로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실 안 때 효력이 생긴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요지주의라 그래요. 사실 내용을 안 때.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걸 취하지 않죠. 5번 그 서면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해제효력이 생긴다. 이거는 없네요. 이런 것은. 자,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뭐 27번은 그 구체적 32번은 그러한 구체적 예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사례에서 적용하는가. 자, 의사표시에 관해서 1번 지인이 없는 혼인은 상대방의 지부지를 묻지 않고 무효이다. 자, 이게 혼인이라는 것은 신분행위에 관한 의사표시예요. 여기는요, 의사주의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의사주의. 그러니까 진위에 따른 의사가 있어야만 유효가 되고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무효란 거죠. 따라서 1번은 옳은 질문이고요. 2번
우체통에 넣은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경우 그것은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착오이다. 자, 이게 다른 사람한테 배달됐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이미 의사표시 안에는요, 서면으로 다 기재해가지고 편지 봉투에 넣어서 자기의 의사를 다 표시해놨죠. 따라서 그 안에는 뭐예요?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전달이 잘못되었죠. 잘못된 전달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의사표시의 내가 도달시켜야 할 사람한테 도달하지 않았다. 부도달의 문제만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하면 착오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착오 문제가. 의사표시 자체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이미 의사표시는 형성됐고 제대로 형성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전달이 잘못됐다. 전달, 오전달이에요. 오전달. 3번 갑이 을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겠다는 강박행위에 하여 손목시계를 주기로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강박행위, 위협한 강박행위로 인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110조에 의한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계약을 오늘 그 상대가 당사자가 취소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개시한 날로부터 2주 경과한 때이다. 원칙입니다. 공시송달. 여기는 어떤 요건 하에서? 여기는 주관적으로는요, 표의자한테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부주의가 없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그 상대방의 이 불명, 상대방을 알 수 없어야 돼.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상대방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상대방의 소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불분명해야 돼. 불명. 이럴 때 이런 상황일 때 법원에다 신청하면 되고, 법원은 개시를 명령하거나 공고를 명령하는데, 개시 공고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2주가 지나면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 간주해버리죠. 이건 국내에서 할 때 2주예요. 다만 외국에서 할 때는 2개월이죠. 외국. 자,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어요. 다만 말이죠. 동일인에게 한번 공시송달을 했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공시송달할 내용이 그 사람만 또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개시 공고한 날로부터 이 길 하루 지나버리면 도달돼 버려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해야 될 때는 한 번만 2주가 경과된 뒤에 효력 발생하지만 처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개시한 날, 공고한 날로 그 다음 날로 이 길로 바로 효력이 발생해 버려요. 도달로.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라 했어요? 표백주의라 했죠. 제3자가 사기행위를 한 때는, 자, 이때는 표백주의니까 언제든지 취소하면 되죠. 왜? 상대방 자체가 없으니까요. 자체가 없으니까. 상대방 도달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표의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33번 같은 건 암기사항이니까 봐두세요.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그러면 발신주의고,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했으니까 도달주의를 찾으란 거죠. 의미는 그죠. 33번의 의미는 도달주의를 찾으란 거예요. 도달주의 적용 예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그러면 발신주의.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이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발신주의예요. 이건 암기사항이죠. 1번은 그래요. 도달주의예요.
그래서 33번은 요 내용을 암기를 해두세요. 요 특히 발신주의 적용 예. 이 예는요, 우리 민법에 있는 규정들을 암기해야 됩니다. 이것을 암기. 꼭 암기하세요. 최소한 거기에 있는 4개 정도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령 능력과 관련해서요. 3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수령 무능력자 제도가 우리 민법에 있어요. 자, 먼저 수령 능력이라는 제도는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 보통 우리 민법은 취급은 어떻게 하냐? 그럼 이해할 수 없으면 뭐예요? 그러면 수령 무능자 되겠죠? 되겠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럼 우리 민법에 수령 무능자는 어떻게 취급할 거냐? 어떤 사람을 정할 거냐? 봤더니만요.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가 되어버리면 당연히 수령 무능자로 이렇게 취급해버려요. 우리 민법 자체가 제한 능력자, 예컨대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 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돼버리면, 여기에 해당돼버리면 제한 능력자라 그러고, 제한 능력자는 우리 민법상 어떻게 해요? 수령 무능력자로 취급해요. 이걸로 취급해버려요. 이렇게. 즉, 당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요, 이 사람이 상대방,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에요. 그럼 표의자가 이렇게 의사표시 했을 거 아니에요? 의사표시를. 자, 이렇게 되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인 제한능력자한테 이렇게 도달되어서 상대방인 제한능력자가 수령했습니다. 자, 수령했어요. 수령했더라도 뭐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렇다면 표의자는 자기 의사표시를 가지고 그 상대방 제한능력자한테 대항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의사표시를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다. 이해야 되겠죠. 이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자, 이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래, 이쪽에서는, 이 제한 능력자 쪽에서는, 여기서는 도달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지요. 이게 이제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즉, 표의자는 도달했으니까 효력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을 못하지만, 여기에 있는 제한 능력자인 상대방 쪽에서는요, 너의 의사표시가 내한테 도달했으니까 효력이 발생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해요. 자, 다만 말이죠. 여기에 있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수 있죠. 자, 이 법정 대리인이 도달한 것을 안 후부터요. 이때는 이제 표의자가 이게 됐을 때는 바로 대항할 수 있어도 되겠죠. 주장해도 된다 이거죠. 대항할 수 있다. 가능 이래야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안 후부터는, 도달 안 후부터는 그래요.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로서 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수령 무능력자 제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해보면 38번 틀린 것은 했죠. 1번 민법은 모든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옳죠. 2번 이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만든 거죠. 제한 능력자를 수령 무능력자 취급했으니까. 3번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에 있어서 표의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죠? 옳습니다. 4번 위 3의 경우에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한 후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있죠. 5번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는 민법은 제한 능력자 보호 정신에 비추어 수련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가 아니라 행위 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련 무능력자로 취급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수련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5번 지문이 5개 되어 있는데요. 6번도 있는데요. 그 6번에 있는 5번은 틀린 지문이지만 6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행위 능력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5번은 틀렸고 그 밑에는 6번으로 바꾸시죠. 인정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39번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해서 타당한 것은 했죠. 1번 서울과 제주도에 있는 당사자가 시외 전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전화로 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거는 경제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고 대화자 사이의 계약이에요. 대화자 사이의 계약이니까 원칙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도 도달주의 원칙에 의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달주의에 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도달주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2번 의사표시가 상대방 영역에 진입하면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즉 객관적으로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돼요. 상대방의 지배권에 이르러서 그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있는데요. 틀렸죠. 3번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피성년 후견인의 선고를 받다. 자, 피성년 후견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이때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발송한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의 의사표시, 나 제한 능력자로 의사표시했으니까 나 취소할래. 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4번 발신주의 또는 공소송달에 의하는 경우일지라도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즉 발신주의에 의하거나 공시송달의 경우, 발신주의는 뭐예요? 이미 발송해버리면 효력이 발생해버리잖아요. 상대방, 즉 제한 능력자가 있냐 아니냐 따질 필요 없죠. 수령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 발송하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죠. 또 공시송달은 뭐예요? 의지해버리잖아요. 도달된 걸로 간주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수령 무능력자 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5번 과실 없이 상대방 및 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했는데 여기에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거나입니다. 거나 두 개의 요건을 다 갖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 및 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이럴 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알 수 없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은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소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소재를 알 수 없다. 이런 경우에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되면 도달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기 앞부분 틀렸어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법 조문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을 쭉 살펴봤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법령의 대리를 이제 정리합니다. 이 법령의 대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리 제도와 의사표시 제도를 함께 이렇게 버무려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걸 여기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대리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